한여름의 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나는 도심을 벗어나 외딴 마을로 여행을 갔다. 이 마을은 자연과 역사를 간직한 고즈넉한 곳으로 온라인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한옥 민박집이 마음에 들어 예약을 하게 되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어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이 짐을 풀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지만 뭔가 수상쩍은 느낌을 주었다. 특히 밤이 되면 밖에 나가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그 이유를 묻자 어딘가 모르게 헛웃음을 지으며 이긴 원래 밤에 조용해서 그래요. 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이끌려 창가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 멀리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깜빡이는 걸 볼 수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창문을 열어 더 잘 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거울 속에 내 모습만이 비치고 있었다. 다시 창밖을 보려는 순간 창문에 김이 서려 글자가 나타났다. 도망쳐 라는 단어였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창에 직접 쓴 것이 아닌 이상 저게 어떻게 적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놀라고 겁에 질려 방을 나섰다. 복도는 무섭도록 조용했고 내 발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렸다.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걸어가 보니 아까 만난 주인 아주머니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주머니는 나를 보더니 늦었어. 이미 그녀가 널 알아버렸으니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두려움에 휩싸여 민박집을 빠져나와 도로로 뛰쳐나갔다. 돌아보지 말고 계속 달려야겠다는 본능만이 나를 지배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니 완전히 낯선 곳에 와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희미하게, 그러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멈춘 곳엔 오래된 불교 사찰이 있었고 이상하게도 이곳은 반대로 너무나 고요했다. 사찰의 입구에 이르자 한 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시게.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네.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나는 스님을 따라 사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스님은 작은 방석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다. 나는 지친 몸을 방석에 내던지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끓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네. 선택받은 자 또는 저주받은 자가 찾아온다는 스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이곳에서 죽은 원혼이 살아있는 이의 몸을 빌려 복수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원혼에게 선택된 사람은 졸지에 그들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운명이 기다린다고 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스님은 걱정 말라며 내게 부적을 하나 건넸다. 이것은 그 원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부적이네. 소중히 가지고 다니게. 사찰을 떠나는 길,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스님은 여전히 거기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도 가시지 않았다. 도시로 돌아오는 버스 안, 나는 주머니에서 그 부적을 꺼내보았다. 그런데 부적에 적힌 글자는 하나도 읽을 수 없는 이상한 문자들로 변해 있었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그 원혼은 아직도 나를 뒤쫓고 있음을.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조여오는 그 알 수 없는 공포가 다시 한번 나를 엄습해왔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끝이 날지 아니면 결코 끝이 없는 건 아닐지.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꿈속에서 고요한 사찰과 원혼의 울음소리를 듣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자랐다. 할머니는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었지만 그 사랑은 깊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지내던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밤이 되면 그곳의 사방에서 오싹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 방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마루에서 나는 삐걱거림, 그리고 가끔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속삭임들. 중학생이 되던 해 부모님은 도시에서의 일 때문에 1년가량 해외로 출장 가셨고 나는 다시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사촌 동생인 민수가 나와 함께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두려움을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억수로 비가 내리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민수는 늦은 밤 중얼거리며 내 방으로 왔다. 형, 창문 밖에 무언가 있어.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비가 내리는 소리에 무차 잘 들리진 않았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와 민수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돌아서려는 찰나 시커먼 손자국이 창문에 찍힌 것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할머니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거실 귀퉁이에 있는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 내 모습과 부모님, 그리고 낯선 남성이 있었다. 그 남성은 할아버지였다.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 관해 아무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그제야 당신이 전쟁 중 실종된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임신 중일 때 전쟁터로 나갔다고 했다. 몇 번의 편지가 오간 뒤 할아버지는 소식이 끊겼고 결국 실종 처리됐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오길 평생 기다렸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할아버지가 한 번은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옛 일의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더 무서워졌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날과 같은 폭우가 내렸다. 민수와 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마음에 우리는 다시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겁에 질려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할머니의 방에 도착하자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낡고 낡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약간의 벌레에 얽힌 자국이 있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언젠가 돌아가면 하늘에서 다시 만나겠지. 그 문장만 남겨진 편지. 우리는 그것을 읽으며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던 그 따뜻한 눈빛을 상상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아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셨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창문 밖에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비가 오던 날 밤에 창문에 남은 손자국도 어느새 사라졌다. 할머니가 우리의 곁을 떠나신 후 민수와 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곤 했다. 비록 육신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들도 하늘에서 만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 컴퓨터 모니터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춰주던 늦은 밤이었다. 강민은 오늘도 밤늦게까지 인터넷 서핑에 열중하고 있었다. 밤에는 온 세상이 잠든 듯 고요하고 그때만의 특별한 감성이 있어 강민은 이 시간을 무척 좋아했다. 강민은 인터넷 포럼에서 한 밤중의 방문자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글에는 그저 재미를 넘어서는 일말의 섬뜩함이 서려 있었다. 글쓴 이는 이렇게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내 친구의 친구로부터 들었다. 그 친구는 서울의 낡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고시원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노숙자들이 사라졌고 그 다음엔 고시원의 몇몇 세입자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상하게도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듯 보였다. 어느 날 밤 내 친구는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갑자기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할머니 정도로 보이는 여인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방 안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말없이 하지만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방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었다. 내 친구는 순간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인은 이내 문에서 물러나 복도를 따라 유유히 걸어갔다. 그 사건 이후로 친구는 그 여인을 또 마주치지 않았지만 소름이 돋는 불안감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몇 주 후 그 고시원에서 또 다른 세입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강민은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의아해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인터넷 소설이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다른 글로 넘어갔다. 하지만 한 번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강민은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다. 불을 켜지 않은 긴 복도를 지나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적으로 온라인에서 읽은 이야기가 떠올라 머리칼이 곤두섰다. 설마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걸음은 빨라졌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먼 곳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다. 강민은 심장이 요동치는 걸 억누르며 돌아섰다. 아무도 없었다.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자 그는 빠르게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책상을 붙여둔 뒤 침대에 몸을 뉘었다. 시간이 흐른 뒤 머리맡에서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새벽 3시. 누구야?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읽어보니 놀랍게도 메시지 내용은 강민이 조금 전 포럼에서 읽은 이야기와 똑같았다. 당연히 보낸 사람의 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강민은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를 달래며 괴상한 농담일 수 있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강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삿짐을 싸던 마지막 날 고시원 방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돼 보이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찍힌 듯한 한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다. 강민은 숨을 죽였다. 그 여자는 그가 기억하는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날이 지나도록 강민은 다시는 고시원의 그 복도나 미스터리한 여인을 마주할 일이 없었다. 다만 가끔씩 그 여인의 미소를 떠올릴 때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공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